안녕하세요. 왜 지지난주에 이어가지고 저희가 그 미래인문학 토크로 기획한 시리즈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성공을 예감하고 있습니다. 원래 저희 이제 큰 그 포스터 제목이 있습니다만 오늘 강의해 주시기로 한 이상욱 교수님의 제목이 저희 전체 제목과 너무 잘 맞고 그래서 그대로 두었습니다. 디지털 대전환과 포스트 휴먼 시대를 위한 미래인문학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해 주실 거고요. 지난 첫 시간에 소개해 드린 대로 이것은 서울대 인문학연구원에서 이제 4번에 걸쳐 가지고 올해 2022년의 주제는 AI와 인문학이라는 주제로, 인공지능과 인문학 주제로, 그래서 인문학이 인공지능을 이라는 주제로 4번의 그 발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이고요. 과학 철학 하시는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철학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들여다보고 있는지를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욱 교수님 간단히 소개해 드리고요. 포맷은 지난번 마찬가지로 한 30-40분 정도 교수님께서 강의해 주시고 또 저와 여기 나가서 또 한 30분 정도 이야기를 하고 또 플로어에 계신 여러분들 질문을 받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욱 교수님 한양대 철학과 교수님이시고요. 여기 보시는 대로 미래인문학 융합학부 학부장이십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에 정말 딱 맞는 직함을 가지고 계시고 HY 과학기술윤리 이게 그러니까 과학기술윤리와 과학기술법과 과학기술정책을 하시는 그런 센터이시죠. 예. 거기에 센터장으로 계십니다. 서울대 물리학과 나오셨어요. 학부 석사 물리학 하셨고요. 그때 전공은 응집 물질 물리학이라는 걸 하셨답니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과학철학, 과학사 과학철학 협동과정으로 가셔서 박사과정 수료하시고 영국 런던에 가셔서 런던 대학교 철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좋은 논문을 쓰셔가지고 로버트 맥켄지 논문상도 받으셨고요. 그래서 2002년에 귀국하신 이후에 계속 한양대 철학과에 재직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에 아마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주실 책일 수도 있는데 포스트 휴먼이 몰려온다라는 2020년 책 공저가 있고요. 선생님께서 혼자 쓰신 단독 저서로 과학은 이것을 상상력이라고 한다. 2019년에 나온 책이 있습니다. 또 많은 책들 과학 철학 그 흐름과 쟁점 그리고 확장 이 과학 철학 하시는 선생님들 다 모이셔서 과학 철학에 대한 좋은 입문서로 써주신 거고요. 또 한양대학교 출판부에서 나온 그 과학기술의 철학적 이해 이거는 굉장히 여러 판 다시 인쇄되고 해서 교과서 같이 잘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논문도 많이 쓰셨고 특히 저 같은 분이 이제 저 같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거는 이제 한양대학교 우수 강의 교수. 한양대학교 학생이 꼭 들어야 할 10개 강의 뭐 이런 거에 선정이 되셨더라고요. 사실 제가 한양대에서 아는 분이 그 10개 강의 중에 4분이 각각 다른 4분이 들어가 계신데 그분 중에 한 분이시 우리 이상욱 교수님이시고요. 유네스코 세계과학기술윤리위원회 위원도 역임하셨습니다. 자, 그럼 더 이상의 소개 없이 우리 이상욱 교수님 모셔서 낯선 지능과 함께 살아가기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예, 마이크 잘 작동하고 있는 것 같고요. 처음 제안을 받았을 때 굉장히 좀 반갑기도 하고 좀 설레기도 하고 그랬던 게 저희가 사실은 근데 사실 처음에는 그 생각도 했어요. 혹시 저작권료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면 미래인문학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먼저 썼는데 서울대에서 막 이런 거 가지고 막 시리즈 만들고 이러면 같은 우리 동료들끼리니까 봐주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제 저희는 이제 교육부에서 인문학 교육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사실 이제 그분들이 생각했던 거가 저희들이 했던 거 사이에는 좀 차이가 있는데 그분들은 이제 취직 잘 되게 하는데 초점을 맞춰져 있지만 우리도 물론 그걸 무시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제가 오늘 드릴 말씀과도 연결되는데 인문학이라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할 때 이제 책에도 많이 나오는 그런 이미지가 예를 들어서 고대 때부터 계속해서 있었던 그런 학문은 아니거든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인문학 그러면 고전교육 강조하고 뭔가 이제 해석학적인 어떤 연습 강조하고 이런 것들
제가 그거의 가치를 무시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이게 19세기 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18세기 때, 17세기 때, 16세기 때, 15세기 때 이렇게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 인간이 만든 여러 가지 인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적인 것들, 문명적인 것들, 사회적인 것들, 제도적인 것들 이런 것에 대한 탐구가 인문학일 텐데 그 점은 안 변했지만 그 인문학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거에 초점을 맞추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끊임없이 바뀌어 왔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21세기 그 한국 사회가 지향해야 될 미래 인문학은 뭘까 뭐 이런 어떤 차원에서 만들었던 거고 그 서울대의 이 좋은 프로그램도 그런 어떤 맥락들이 있을 거라고 짐작을 하고요. 이 제목을 잘 붙였다고 칭찬받았는데 아주 당연한 게 저는 이제 그 OEM을 되게 충실하게 따르는 스타일이어서 그냥 초청장이 왔을 때 거기 보니까 이렇게 쫙 이렇게 이런 거 하겠다고 돼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충실하게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 강의 내용이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목은 어쨌든 그렇게 맞췄고요. 근데 이제 제목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있고요. 제가 이제 이걸 빠르게 넘어갈 텐데 내용이 좀 많습니다. 빠르게 넘어가고 그래야지 토론도 있고 질문도 있어서 빠르게 넘어갈 텐데 그때 선생님들 중에서 혹시 이제 뭐랄까 논지라든가 아니면 핵심적인 주장이 뭔지 혹은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뭔지가 헷갈리실까봐 미리 제가 한 1, 2분으로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듣고서 별로 재미가 없으시면 지금 바로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시간도 절약하고 핵심은 다 들었으니까요. 아니 뭐 예,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리즈 주제가 인공지능인데 첫째, 인공지능은 인문학자들에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통적으로 다루어던 주제들을 새로운 각도에서 재검토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종류의 인문학적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아주 좋은 소재, 주제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제 그게 이제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왜 그런가? 왜 그런가에서 저는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제가 포커싱을 하는 건 이제 제가 과학철학, 기술철학 전공자니까 인공지능의 지능이 낯설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해오던 지능이나 인간의 의식이나 마음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인공지능이 지능을 보여주는 방식, 물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인문학자들은 인공지능의 지능은 진짜 지능이 아니다 그런 주장을 하시기도 해요. 그런 주장 가능하죠 당연히. 근데 어쨌든 우리가 통상적으로 많은 사회적으로 여러 맥락에서 지능적 행동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미처 구별하지 못했던 어떤 미세한 차이점들이나 인문학적으로 중요한 쟁점들을 들여보내주는 그런 낯선 특징들이 있다. 그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그런 낯선 특징들이 새로운 인문학적 주제들을 던져준다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냐.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제 편견이 드러나는데 편견이라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과학철학 기술철학자니까 뭐 여러 가지 접근이 가능하겠지만 저는 그 기술의 특징, 그 기술을 배경으로 하는 과학의 핵심적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한 바탕하에서 인문학적 고찰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의 기술적 내용이나 인공지능의 어떤 과학적인 배경, 예를 들어서 계산 가능성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은유적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오해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이렇게 인문학을 쌓으려고 하면 그거 자체로 굉장히 아름다운 인문학이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 제가 생각하는 미래 인문학, 즉 우리가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미래의 모습들을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존중해야 될 가치들, 개인적이나 사회적 수준의 어떤 지향점들 이런 것들을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방향에서의 미래 인문학이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게 이제 세 번째고 네 번째 초점은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인공지능의 기술적 특징들, 과학적인 배경 이론들에 충실한 상태에서 이제 인문학적 연구를 할 때 우리가 특별히 고려해야 될 하나의 인문학적 이론적 가능성은 포스트 휴머니즘이다. 라는 게 제 생각인데, 근데 포스트 휴머니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에 대해서 저는 이제 통상적으로 다루는 것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제가 시간 관계상 이거를 잘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냥 이거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한 30분 정도 남았는데 그동안 좀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그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들 얘기하고, 뭐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다 아실 텐데, 그게 2000년대 중반 정도에 이제 딥러닝이라는 새로운 알고리즘의 등장과 종종 연결을 짓습니다. 그 전에도 인공지능은 이미 많았지만, 근데 그 속도들을 보면 어떤 그 특징이 있냐면, 전통적으로 인간만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던 것들. 그러니까 이제 흔히 얘기해서 인간과 인간이 아닌 동물들을 구별하거나 인간과 인간이 아닌 어떤 존재들을 구별할 때 많이 사용하던 여러 가지 능력들이나 아니면 수행 결과들을 적어도 최종 결과물의 수준에서는 굉장히 뛰어나게 흉내내거나, 어떤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상당한 정도의 독창적이라고 할 수 있는 영역까지 보여주는 그런 지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독창성을 어떻게 보느냐, 되게 또 긴 얘기고, 역시 그것도 인문학적 주제인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원래 머신러닝은 잘 아시지만 기존에 있었던 데이터들을 충분히 많이 집어넣으면 거기에 숨겨져 있는, 사람들은 금방 캐치할 수 없는 패턴들을 인식해서 그 패턴들에다가 약간의 베리에이션을 주면,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 같은 걸 집어넣어서, 그러면 이제 그 패턴에 일치하는, 즉 무슨 말이냐면, 클래시컬 음악을 많이 들여서 쇼팽 음악들을 엄청나게 머신러닝 시키면 그러면 쇼팽이 작곡했을 법한, 그렇지만 쇼팽이 실제로 작곡하지는 않은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거기에는 별로 그 놀라움이 없는데, 요즘에 그 인공지능의 음악 작곡 능력은 그걸 넘어서서 실제로 이제 알고리즘을 잘 짜야 되죠. 알고리즘을 잘 짜면 특정 작곡가의 스타일들의 냄새들이 군데군데 나는데, 이 부분은 쇼팽이 비슷하네, 이 부분은 쇼스타코비치 비슷하네, 여기는 리스트적인 좀 측면이 보이네. 근데 사실은 어느 특정 작곡가라고 딱 집어서 얘기하기가 어려운 정도의 그런 어떤 독자적인 어떤 정체성을 가진 음악들. 근데 물론 아직까지는 그렇게 막 인류 음악가의 음악에는 미치지 못하는, 그렇지만 여전히 제가 한번 요게 이제 이제 그런 어떤 음악 인공지능이 되게 많은데, 이제 아예 그 예명까지 갖춘, 예명이 여기 나와 있지만 그 에밀리 호웰이라는 예명이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찾아보시면 에밀리 호웰 작품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작품을 들어보면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음대 교수님한테 여쭤보니까 대충 뭐 작곡가 대학원생 정도 수준의 음악.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순전히 어떤 걸 머신러닝에서 그 스타일대로 그대로 흉내낸다는 수준은 넘어섰지만, 아직은 뭐 그렇게 막 압도적이거나 위대하다는 느낌은. 근데 사실 이게 기술이 어디까지 갈지는 사실은 모르는 거죠. 이걸 제가 맨 처음에, 사실 음악도 틀까 했는데 시간 관계상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걸 맨 처음에 든 이유가, 이렇게 되면은 아까 제가 맨 처음 말씀드렸던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우리가 항상 던지는 질문, 인간만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게 꼭 바람직한 건지에 대해서 이제 반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 인공지능 어차피 다 머신러닝 그냥 데이터 학습해가지고 흉내내는 거 아니야, 진짜로 독창적인 건 못하잖아. 근데 그 진짜로 독창적인 게 뭐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것도 어떤 의미에서 진짜로 독창적인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을 뒤집으면 인간 작곡가 대다수는 사실은 저 정도 수준 이상, 뭐 모든 인간 작곡가들이 베토벤이나 바흐는 아니잖아요. 모차르트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은 창의성이나 독창성의 레벨들을 어디서 끊느냐에 따라서 언제든지 인간이 기계보다 훨씬 창의성이나 독창적일 수 있게 끊을 수 있어요. 그거는 항상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되면 대부분의 인간이 창의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게 바람직하냐, 이런 고민들을 조금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낯선 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리면, 실제로 저는 이거를 네안데르탈이나, 약간 엉뚱하게 들리시겠지만 네안데르탈인의 멸종과 연결을 시키는데, 네안데르탈인이 이제 대체적으로 3만 년에서 4만 년 사이에 그 멸종을 한 우리의 친척종이거든요. 그 네안데르탈인의 뇌의 크기는 인간보다 더 컸습니다. 호모사피엔스보다. 그리고 상당한 정도의 문화나 사회적 협동 능력들을 가지고 있었을 거로 보이고, 다만 이제 호모사피엔스가 호모 네안데르탈리스보다 상당한 사이즈를 에도 되게 이제 그 덤버 넘버라고 하는 한 200명 단위까지도 서로 사회적 협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네안데르탈인이 기껏해 몇십 명 수준의 그 협동밖에 가능하지 않아서 아마 그게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었을 거다. 특히 이제 그때 빙하기가 있었는데, 그 굉장히 혹독한 환경에서 그 일종의 이볼루셔너리 바틀렉을 통과하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때 아마 그게 주요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충분히 비슷했다는 거예요. 구별은 되지만. 그래서 사고 실험을 한번 해보시면 네안데르탈이 만약 멸종하지 않고 멸종당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어디 뭔가 어디 먼 섬에서 살아남았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면 우리는 인공지능의 낯선 특징에 대해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다는 거, 제 주장은. 왜냐하면 사람과 비슷하게 행동하고 사람과 비슷한 어떤 리절트를 내는데 우리 인간의 심리와는 상당히 다른 그런 방식의 지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익숙해졌을 테니까요. 근데 사실은 3만 년, 4만 년 멸종한 다음에 우리 인간은 인간과 괄목상대한 존재를 만나본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뭔가 인간 수준의 어떤 지적인 업적이나 성취들이 나타나면 자연스럽게 의인화하게 되는 거죠. 아마 제 머릿속, 예를 들어서 동물이 되게 똑똑한 짓을 하면 제가 머릿속에 우리 인간하고 비슷한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겠구나. 어차피 뭐 닥터 둘리틀이 아니면 우리가 동물 말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돼서 당연히 인공지능이 굉장히 똑똑한 짓을 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인공지능의 마음속이 인간과 비슷하게 작동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인간과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내부 작동 원리들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결과물에 있어서는 인간이 놀랄 만큼 뛰어난 결과물들을 보인다. 이게 굉장히 낯선 특징이라고 제가 한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 핵심은 뭐냐면 인공지능은 인간이 보기에 엄청나게 탁월한 수행을 하는데 그 탁월한 수행이 이 인간 지능이 작동하는 방식과 굉장히 다른. 뭐 아주 쉬운 예만 들면 아직까지는 물론 이것도 뭐 제가 인공지능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눠본,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대화는 정말 그 기계어 수준의 대화가 아니라 뭐 SF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대화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은 현재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과학적 기술적 근거를 볼 때 인공지능 의식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은 없거든요. 아직까지는. 이후에 등장할 가능성은 있어요. 그걸 좀 복잡한 그 마음 철학적인 이유 때문에 그걸 부정하면 사실은 우리 그 마음 철학의 기본적인 전제들인 이제 심신 이론론에 대해서 사실은 반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논리적 가능성으로 그것들을 열어두더라도 그 의식을 가지지 않는다는 건 분명한데 의식을 가지지 않고 그다음에 의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데 목적 함수는 있지만 그다음에 욕구도 없고 물론 그 욕구를 어떤 그 수학적 방식으로 이렇게 모델링해서 넣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과 너무나 다른 믿음은 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믿음의 형태도 인간과 좀 다른 방식으로 그 표상이 돼 있고 그래서 믿음 욕구 심리학도 아니고 그다음에 어떤 의식도 하지 않고 그런데 그 결과물들은 여기 이게 이제 넥스트 렘브란트 프로젝트라고 네덜란드에서 만든 미술 그림 그리는 인공지능인데요. 뭐 이렇게 손으로 그리는 건 아니고 이제 3차원 그 렘브란트가 그렸을 법한 그림을 이제 만들어내는 설계도를 만들어내면 그걸 이제 3D 프린팅으로 찍어내는데 렘브란트 전문가들도 깜짝 놀랍니다. 정말로 대단해. 물론 가짜라는 건 다 당연히 알아요. 왜냐하면 만들었다는 걸 아니까. 근데 사실 이게 적당하게 이렇게 그 처리를 해가지고 렘브란트 시대처럼 이렇게 막 재질도 만들고 그랬으면 사실은 이거 쉽지 않다 구별하기가. 그럴 정도로 기가 막힌 그림들을 만들어낸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간과 인간이 아닌 존재자들을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어떤 능력, 퍼포먼스로 구별하려는 전통적인 인본주의나 인문주의는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제 그 좀 더 나중에 제가 끝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우주에서 인간의 위치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은하계의 어떤 구석탱이에 있거든요. 이따 보여드리겠죠. 근데 은하계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은하계 같은 게 1000억 개 이상 있거든요. 전 우주에는. 그러면 도대체 거기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독특한 지능이 지능과 관련된 모든 논의의 표준이 되는 방식으로 인문주의를 이해하는 게 적절한가? 이런 질문들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많은 관심을 받는 분야에서 그 차원에서 또 말씀을 드리면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그 SF에서 등장하는 것처럼 인간과 다르긴 하지만 엄청나게 발전해서 결국은 인간을 능가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 또 아닙니다. 이쪽 제가 이제 연관 것들을 같이 모아가지고 말씀을 좀 간단하게 드리는 건데 그 이유는 실제로 이런 초지능 그다음에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되게 이제 지수함수적 발전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익스포넨셜하게 계속 그 무어 법칙 얘기 많이 하면서 뭐 메모리 반도체 크기도 그렇고 뭐 CPU 속도도 그렇고 그러니까 인공지능 발전도 결국은 엄청나게 빨라져서 나중에는 그 인간 지능을 그걸 특이점이라고 하죠. 그 특이점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평균적인 인간의 징을 넘어서는 특이점이 있고 인류 전체 지금 한 70억쯤 되는데 그걸 다 모아놓은 지능을 넘어서는 지점이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둘 다 이제 사실 지수함수적으로 생각해 보면 금방 넘어설 수 있다 이런 주장.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해야 된다 하는 주장을 하고 근데 이제 그렇게 등장한 그 초지능이 사람을 그렇게 예쁘게 볼 것이냐 그건 모르는 일이죠. 그러니까 뭐 특별히 적대적일 뭐 터미네이터 시리즈처럼 꼭 적대적일 이유는 없지만 뭐 우리가 길거리 지나다닐 때 많은 분들은 대부분의 분들은 개미가 있는지 살펴가면서 이렇게 피해 다니지 않듯이 뭐 초지능이 나타나서 얘는 그냥 인간 신경 안 쓰고 그냥 편안하게 자기 뜻대로 하는데 인간이 거기 사이에서 희생될 가능성 이런 걸 이제 실존적 위험이라고 하죠. 이그지스텐셜 리스크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실존적 위험이 등장하는 여러 방식들에 대해서 논의가 있습니다. 제일 쉬운 건 이제 터미네이터 같은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스카이넷이 의식을 갖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그냥 소설이죠. 왜냐하면 어떻게 갔느냐, 왜 갔느냐, 뭐 이런 것들 하나도 모르고 그냥 어느 날 가지게 됐다. 뭐 논리적 가능성으로서는 분명히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건 사실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이제 많이 논의되는 가능성이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이제 페이퍼클립 아이디어죠. 그걸로 유행시킨 닉 보스트롬이라는 학자의 제안은 인간이 그거예요. 왜 저기 그 핵심은 그거랑 똑같아요. 여러분들 왜 그 옛날 우화에서 보면 마이다스 왕 우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 손 닿는 건 전부 다 황금으로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그 자기 딸도 황금으로 만들어 버리고 음식도 황금으로 만들어 버리고 그래가지고 결국 뭐죠? 그런 우화들 되게 많잖아요. 저기 be careful about what you wish for. 그러니까 네가 그 뭘 원할지를 잘 그러니까 페이퍼 클립을 만들려고 인공지능을 시켰는데 그때 그걸 갖다가 이렇게 근데 페이퍼 클립 만들 때 사람들은 재료로 쓰지 말고 뭐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다 해주고 다 클래리파이를 했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그냥 종이 클립 만들어 그랬더니 얘가 그냥 무조건 전 지구상의 모든 자원들을 다 동원해서 만들어 버린다는 그런 식의 생각이죠. 그 왜 그런 걸 만들게 하느냐? 그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제가 보기에는. 근데 어쨌든 이제 사고 실험으로서 굉장히 섹시하게 느껴졌던 모양이에서 이게 학계 내에서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되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훨씬 현실성 있는 시나리오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왜냐면 그 페이퍼클립 아이디어는 이제 인공지능이 상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상식을 만들어내려는 시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위험 자체는 분명히 있는데 그러니까 well specified 되지 않은 오더를 줬을 때 목적 함수를 그 실현하려는 인공지능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안 해야 된다는 건 사실 인공지능 학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 두 번째 시나리오가 사실은 훨씬 더 그럴듯해요. 그게 뭐냐면 이 막스 테그마우라는 이론 물리학자가 제시하는 시나리오인데 사실은 인공지능이 제가 뒤에 말씀드릴 내용과 관련되는데 인공지능 자체는 현재까지는 여러분 로봇하고 헷갈리시면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하고 로봇은 별개의 존재예요. 개념적으로. 그거가 많이 혼동이 되는 게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인공지능은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나 프로그램으로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런 인공지능이 이런 물질적 세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이버 공간에 있는 존재거든요. 이런 물질적 세계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뭔가 매개자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넥스트 렘브란트 프로젝트의 그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 실제로 인공지능이 이렇게 붓을 들어가지고 그리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3차원 렘브란트 그림 설계도만 줘요. 그러면 결국 그것들을 3D 프린터에 연결시키고 여러분 뭐 혹시 공부를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그냥 연결한다고 그냥 찍혀 나오지 않고 인터페이스 프로그램을 짜야 돼요. 인간 엔지니어가 인터페이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트라이 앤 에러 시켜가지고 이게 뭔가 말이 되는지 다 체크하고 캘리브레이션도 하고 다 한 다음에 이제 찍어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과정들, 즉 인공지능의 계산 결과물들을 물리적 세계에 변화를 주는 방식으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중간 매개 단계들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로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스카이넷이 터미네이터 시리즈에 스카이넷이 의식을 가진 게 문제가 아니라 스카이넷한테 무기를 쏠 수 있게 그냥 연결을 시켜놓은 게 그게 문제인 거죠. 그걸 다 컷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인공지능을 오라클로만 쓰자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오라클이라는 게 뭐냐면 아시죠? 신탁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예측 기계로만 사용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절대로 어떤 그 피지컬한 월드에 영향을 끼치도록 놔두지 않고 다 컷해두고 완전히 아이솔레이트 시킨 다음에 쉴딩도 다 하고 이 두 겹, 삼겹으로 얘한테 질문만 던지는 거예요. 초지능이 돼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년에 제일 많이 오를 주식이 뭐냐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렇게 오라클만 쓰자는 주장이 널리 퍼져 있고 이 책에서 그 태그마가 얘기하는 시나리오가 되게 재밌는 게 그렇게 조심스러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지능은 충분히 똑똑하니까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낼 거란 거죠. 탈출할 방법을.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는 꼭 무슨 저기 스릴러 같아요. 그 인공지능을 감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심리 꼭 마치 여러분들한테는 아마 이 얘기해도 모르실 텐데 양들의 침묵이라는 옛날 영화가 있어요. 거기서 보면은 거기 나오는 사이코가 순전히 어느 정도로 그 얘기를 잘하냐면 말로 설득해서 옆에 애를 자살시킬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안소니 홉킨스가 주연한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너무 똑똑하니까 그 사람들의 심리 상태나 이 사람이 어디가 약한 점인지 이런 걸 다 분석한 다음에 그것들을 틱하게 만들어서 얘가 결국은 인공지능을 풀어놓게 만드는 그런 시나리오. 사실은 저게 얼마나 가능한지를 평가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이긴 하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초지능이 정말로 이런 걸 실존적 위험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등장을 하면 그러니까 정말로 너무너무 똑똑해서 세상 모든 걸 다 알고 있고 모든 거에 대해서 다 꿰뚫어보고 통찰력도 갖고 그렇다면 저런 시나리오가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 반론은 뭐냐면 반론은 저는 이제 스티븐 핑커가 제기한 반론에 굉장히 공감이 많이 하고 저도 이제 다른 이유들 때문에 거기에 굉장히 공감하는데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실존적 위험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잘 보면 대충 다 수학 엄청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막스 페그마우도 그렇고 뭐 스티븐 호킹도 그렇고 수학을 엄청 잘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지능 개념은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thin해요. 굉장히 얇아요. 이 사람들 어떨 때는 이렇게 문장들을 갖다 놓고 거기에서 intelligence라고 써 있는 거를 컴퓨팅 파워라고 바꿔도 문장이 하나도 안 틀려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사람들은 지능을 CPU 속도랑 클락 속도랑 거의 일치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클락 속도는 계속 증가할 텐데 당연히. 그러니까 뭔가 계산을 무지하게 빨리 하고 엄청나게 빨리 하고 많이 하고 데이터 많이 주고 그러면 지능이 커지는 게 아니냐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인간의 지능만 해도 그렇게 작동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로 클락 속도만 높였다고 할 때 아까 그 시나리오 태그마크 시나리오처럼 인간의 심리 상태를 다 꿰뚫어 보고 그 사람을 어떻게 공격하면 될지를 생각해내는 것들이 그냥 무조건 등장할까? 뭐 복잡한 논의가 많은데 시간 관계상 못 해드리고요. 한 가지 여러분 계산기 있잖아요. 이미 여러분 그 휴대폰에도 있는 간단한 계산기도 인간 어떤 수학 천재보다 빠르게 7자리 곱셈을 하거든요. 근데 걔가 실존적 위험을 주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단순히 계산 속도가 빠르다는 것만 가지고 실존적 위험이 나오는 건 아닌 것 같다. 결국은 우리가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하냐, 그리고 그 인공지능이 어떤 알고리즘을 만들어 놓냐, 그리고 인공지능은 어떻게 그 익스터널 월드랑 커넥션을 주느냐, 이런 것들과 굉장히 복잡하게 연결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인공지능이 그 특징들, 기술적 특징들을 좀 빠르게 살펴보고 그걸 통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세 가지로 보는데요. 첫 번째는 이미 많이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인간과 달리 저는 이걸 자각 없는 수행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좀 오해를 불러일으키더라고요. 제가 발표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예술가들 중에서도 자기가 뭘 그리는지 모르고 거의 신들린 것처럼 그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자각 없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래서 그 자각은 근데 철학자들이 말하는 자각은 아니고요. 철학자들이 얘기할 때 자각은 대충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무의식 상태에서 그리진 않거든요. 아니면 이렇게 침대에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 상태로 그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는 잠시 모를 수는 있어도 어쨌든 의식은 있는데 인공지능은 사실은 의식 자체도 없다고 보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게 뭘 뜻하냐면 실제로 결과물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한테는 너무나 익숙한 의도라든가 욕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존재론적으로 꼭 필요하냐 그렇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는 게 타당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점은 이미 컴퓨터 과학 초기부터 알려져 있었어요.
근데 이것의 파워풀한 그 어떤 그 메시지가 이 정도로 널리 퍼지게 된 거는 인공지능 덕분이라고.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들이 혹시 컴퓨터 공부를 조금 해보셨으면 컴퓨터가 1 더하기 1은 2라는 걸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한번 보시면 제가 무슨 뜻인지, 제가 드릴 말씀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그 튜링이 처음에 그 1 더하기 1은 2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순전히 그 다음 세 가지 작동을 가지고 그걸 구현해냈거든요. 알고리즘적으로. 하나는 뭐냐면 이제 얘가 엄청나게 긴 테이프 있고 그 테이프에서 지우거나 새로 어떤 숫자를 쓸 수 있는 2하고 0 쓸 수 있는 레코더가 있어요. 얘가 할 수 있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세 가지밖에 없어요. 뒤로 꼭 안 가도 돼. 근데 생각의 편의를 위해서 네 가지로 하죠.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갈 수 있고요. 그 자리에 있는 숫자를 지우거나 그 자리에 어떤 새로운 숫자를 쓸 수가 있어요. 그 딱 네 가지만 있어요. 그 네 가지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1 더하기 1은 2는 어떻게 하죠? 되게 이제 우리는 그 미디어로지컬하게 하죠. 무슨 말이냐면 어떤 물체가 하나 있고 또 다른 물체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더한다는 거는 합해놓고 세는 거죠. 이니모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직관들이 그렇다고요. 하나인데 갖다 놓고 세면 하나, 둘, 그러니까 둘이다. 이렇게 하는데 컴퓨터는 그렇게 안 합니다. 컴퓨터는 그 개념이 없어요. 이니모레이션 개념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 더하기 1은 2 계산을 얘가 진짜 우리가 보기에는 그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는, 얘가 왔다 갔다 하고 썼다 지웠다 막 그걸 한 20여 차례 하면은 결과는 어쨌든 2가 나와요. 기가 막혀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가능한, 그러니까 의미론적 처리를 전혀 안 하고도 결론에 있어서는 우리가 의미론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기가 막힌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게 사실은 컴퓨터 과학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미 가능했었는데 그 전까지는 그게 숨겨져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그 백그라운드로 돌았으니까. 근데 지금은 인공지능은 저렇게 그림도 그리고 음악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해 보이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게 낯설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인간지능과 작동하는 방식하고 되게 다른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더 이제 재밌는데요. 이해할 수 없는 실패라는 게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인공지능이 실패를 합니다. 인공지능도. 그리고 잘 만든 인공지능은 인간보다 평균적으로 실패를 덜 해요. 그렇지만 안 하진 않아요. 뭐 그거 당연하겠죠. 세상에 완벽한 건 없으니까.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실패하는 거는 왜 실패하는지 이해가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 그 당시 처음 연구 시작에는 제가 페르시아 고양이랑 샴 고양이 종류 중에서 저는 뭐 그렇게 애묘가는 아니어서 그 둘을 잘 구별을 못했는데 그렇지만 저는 고양이하고 개는 대충 뭐 가끔 헷갈리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구별하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make sense 해요. 우리가 보기에. 그러니까 뭔가 고양이, 개는 상당히 다른 범주니까 구별을 하는데 고양이 내에서는 비슷비슷하게 생겼으니까 못하는구나. 그런데 인공지능은 그렇게 틀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고양이의 모든 아종들까지 전부 다 구별하는 기가 막힌 이미지 판독 인공지능이 예를 들어서 이런 실수를 한다고요. 이걸 스쿨버스라고 이제 머신러닝을 통해서 잘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런 거 비슷한 거보다 스쿨버스 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걸 애드버서리얼 노이즈라고 하는데 물론 이걸 역으로 사용해 가지고 요즘에는 인공지능의 효율을 높이는 데 사용하기도 해요. 근데 하여튼 애드버서리얼 어택에 해당되는 퍼터베이션을 주면 여기서 보시면 이제 픽셀 바이 픽셀로 아무 우리한테는 의미가 없는 점들이죠. 까만 거하고 하얀 게 막 섞여 있어요. 이 두 개를 섞은 게 저거예요. 차이점 보이세요? 인간 눈에는 별로 차이점이 안 보여요. 왜냐면 이게 랜덤하기 때문에 약간 그림이 달라졌지만 저 그림이 뭐 특별히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저것도 스쿨버스죠. 근데 인공지능은 제가 갑자기 타조래요. 저런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시면 저런 황당한 일들 수도 없이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인공지능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인공지능은 우리는 저걸 갖다 스쿨버스라고 인식할 때 어떻게 인식하죠? 의미론적으로 우리한테 이해가 되는 매크로 피처들을 잡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미국이나 캐나다 쪽 살아보신 분은 대충 스쿨버스는 노란색이고 그다음에 저기 뭐 저런 형태로 돼 있고 그러니까 몇 가지 피처를 잡아서 저거 스쿨버스 같다. 여기에 스쿨버스라고 써 있으면 더 스쿨버스라고 얘기하겠죠. 인공지능은 그런 방식으로 인식하지 않아요. 이미지 판독을. 얘는 픽셀 단위로 컨볼루션, 이거 되게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쓰는데 컨볼루션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픽셀의 네 가지의 어떤 그 밸류 값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컬러 값들. 그 컬러 값들을 적당한 방식으로, 이게 이제 알고리즘의 매력이죠. 적당한 방식으로 합한 다음에 그걸 또 적당한 방식으로 처리를 해서
그것들 값들이 어떻게 튀는가에 따라서 뭐 선이나 면이나 이런 것들 가르고 그리고 거기에 의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기에는 얘랑 똑같지만 인공지능 보기에는 전혀 다른 거예요. 쟤는 훨씬 더 오스트리치 타조에 가까운 인 거죠. 자, 이게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를 되게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시큐리티 문제가 있죠. 만약에 그 이미지 판독을 가지고 어디 굉장히 그 중요한 시설을 갖다가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 것들을 만약에 한다면 저런 식으로 그 애드버서리얼 퍼터베이션 줘가지고 완전히 그 시큐리티 시스템을 무화시킬 수도 있고 뭐 엉뚱한 사람을 감옥에 보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 이 가타카에서 나오는 상황이 정말 실현되는 거죠. 사람 볼 필요 없이 그냥 인공지능의 판독, 얘는 감옥 가야 돼, 얘는 여기 가야 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이유들 때문에 실제로 저거를 해결해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저걸 활용하는 거 말고요. 예를 들어서 이게 참 역설적인 건데, 아까 넥스 렘브란트 있잖아요. 보여드린. 그거 애드버서리얼 이 어택을 갖다가 역으로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계속해서 렘브란트 그림,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둘로 잘라가지고 한쪽은 계속해서 렘브란트 그림 비슷한 걸 만들어내면 이쪽이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트집들을 계속 잡는 방식으로 그래가지고 서로 경쟁시켜가지고 점점 렘브란트 그림 같은 걸 만드는데 사용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건 빼고 실제로 저게 인문학적으로 보여주는 건 뭐냐면 인공지능이 정말로 이해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얘가 스쿨버스고 쟤가 타조라는 걸 이해하고 있는가. 그런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인공지능 학자들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그냥 로컬하게 뭔가 적당한 매스메리컬 펑션들을 옵티마이즈 해가지고 결론을 얻는데 얘가 진짜로 우리가 얘기하는 심볼 그라운딩이 돼 있는 의미론적 이해는 못하는 것 같다. 그 근거는 인간이 의미론적 이해를 했다고 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유비 추론이 굉장히 능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스쿨버스라는 걸 알면 여러분들은 버스가 대체적으로 어떻게 생겼냐고 물으면 대충 알아요. 그러면 저게 왜 스쿨과 관련되냐 역시 대충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의미론적 네트워크들이 서로 어넬로지와 추론 관계들로 막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거를 인공지능에게 구현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지 판독 기술이 되게 뛰어난 인공지능도 그런 어떤 시멘틱 네트워크의 어넬로지컬 프리딕션들을 같이 집어넣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저게 지금 인공지능 학계 내에서 두 파로 갈라져서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과서도 유명한 그 스튜어트 러셀 같은 사람들은, 일군의 학자들은 이게 뭘 보여주냐면 그 딥러닝과 같은 그런 어떤 뉴럴 네트워크 기반 어떤 학습 알고리즘이 굉장히 많은 좋은 일을 했지만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걸 보여준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버렸던 너무 성급하게 버렸던 룰 베이스드 하고 이것들을 어떤 형태로 결합을 시키지 않으면 저런 시멘틱한 언더스탠딩을 얻기가 어렵다. 그 흐름이 하나가 있고요. 당연히 이제 반대판 아니야 너희들이 몰라. 이건 사실 저는 과학 철학에서 너무 익숙한데 패러다임 전환기에 야 지금 패러다임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아니야 패러다임 바꿔야 돼. 지금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굉장히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맨 마지막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계산과 실제의 간극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에서 인공지능이 뭐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사실은 거의 100% 다 거짓말이에요. 어떤 의미로 거짓말이냐면 인공지능이 그 결과물을 내는데 관여한 거는 100% 사실이지만 인공지능 혼자서 그런 일들을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SF 영화에 등장하는 인공지능 탑재 로봇이 아니에요. 인간하고 구별이 안 되는 그런 로봇은 당분간 안 나올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로보틱스 하는 사람들 얘기예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사이버 공간에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물리적 법칙을 위배해도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전기만 잘 통하고 메모리만 잘 주고 그 다음에 이제 히팅 문제만 풀면은 상관없는데 물리적 공간에서 돌아다니는 로봇은 훨씬 풀어야 될 문제가 어렵고 잘 안 풀려요. 그래서 로봇이 훨씬 더 만들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의미 때문에 저 실제와의 간극, 즉 인공지능 혼자서는 못하고 결국은 사람이든지 다른 기계하고 연합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은 상당히 오랫동안 남아있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런 면에서도 사실 인간지능하고의 차이점은 분명히 있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시간을 다 썼기 때문에 토론 시간에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요거는 좀 넘어가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 입장은 인문주의라는 게 예를 들어서
고대에도 있었고 당연히 중세 때도 있었고 근대도 있었고 계속 있었지만 여러분이 실제로 인문주의 공부를 열심히 많이 해보시면 고전 공부를 정말 많이 해보시면 그 인문주의를 이해하던 것이 예를 들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 시대랑 지금하고 굉장히 많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디테일한 거는 한도 끝도 없는데 제일 제가 결정적인 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인권 개념이에요. 지금은 사실은 내가 태어나면서 그 권리를 갖는다. 천부인권 혹은 뭐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이 개념이 엄청나게 확대돼 가지고 뭐 별의별 거에 다 권리를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권리는 무조건 요구할 수 있고 받아들여져야 되고 근데 그 생각 자체가 엄청난 근대적 발명이에요. 18세기 이전에는 그냥 사람이 태어나면 그냥 권리를 갖는다는 생각은 그때 아마 여러분 타임머신 타고 가셨을 때 그 얘기를 듣고서 공감할 사람들은 아마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뭐 지금 우리가 인권으로 이해하는 그런 인간의 어떤 뭐 존엄성이라든가 특수성이라든가 위대함이라 이런 걸 무시해서가 아니라 사람들한테 권리가 태어나면서 무조건 주어진다는 생각 자체가 굉장히 혁명적인 생각. 지금은 굉장히 보편적인 생각이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생각을 제가 비판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런 생각들이 그런 어떤 특수한 역사적 조건 하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투쟁을 통해서 그냥 주지는 않거든요. 기존의 기성 세력들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있어 얻어낸 것들인데 그랬을 때 이런 인공지능도 등장하고 디지털 대전환도 일어나고 사회 전체가 엄청나게 복잡하게 바뀌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가령 인문주의나 인본주의, 인간의 존엄성 뭐 이런 문제들을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이 인간이 하는 일 중에서 결과론적으로는 거의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고 어떤 건 더 잘한다면 인간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엄청난 예술 작품을 만들 줄 아는 존재니까 존엄하다 이런 얘기 못 하잖아요. 그럼 왜 존엄한가? 그냥 존엄하다. 이러면 이제 철학자들은 백인더 퀘스천이라고 하거든요. 그건 그냥 뱅뱅 도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꼭 존엄해야 되나? 인간만 존엄해야 되나?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복잡한 얘기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포스트 휴머니즘인데 이거를 그 지금은 이제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옛날 얘기처럼 들리실 포스트 모더니즘하고 똑같이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 처음에는 굉장히 전투적으로 모더니즘 다 틀렸다는 식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뭐 이분법 다 틀렸고 뭐 그다음에 뭐 그 근대가 생각했던 여러 가지 구별들은 다 의미 없고. 근데 사실은 그 처음 주장보다는 이후에 이제 어떻게 보면 학계에 상당한 정도로 이제 또 다른 기성 체제로 자리 잡은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생각들은 실제로 우리가 당연시하던 모더니즘적 구별을 꼭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 그것들의 역사성이라든가 그것들이 타당성들을 맥락 의존적으로 좀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가 될 텐데 비슷하게 그 포스트 휴머니즘도 휴머니즘적 가치가 뭐 틀렸다든가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얘기한다기보다는 실제로 이런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인도에서는 의회에서 부결되긴 했지만 겐지스강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하려는 시도가 있었거든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인도 사람들이 정말 강이 살아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그 인도의 그 법 맥락에서 저기다 법인격을 부여했을 때 훨씬 환경 보호를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그 법인격이라든가 아니면은 자율성이라든가 이런 우리가 휴머니즘에서 다루는 굉장히 복잡하고 중요한 개념들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마지막인데요. 인공지능이 굉장히 유니크한 여기서 이제 특별하다는 표현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되게 특수한 지능이라는 인간에게 되게 낯선 지능이라는 말씀을 되게 많이 드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인간 지능도 되게 특별한 지능, 유니크할 거라는 거죠.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게 약간 도발적인 질문인데요. 인공지능을 보니까 지능이 발현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는데 인간 지능이 그 원 오브 댐이 아닐까.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멀티플 리얼라이저빌리티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지능이 구현되는 방식이 원리적으로 다양할 수 있는데 여태까지 우리는 인간 지능만 봐왔으니까 마치 인간 지능이 오로지 딱 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인공지능을 보니까 사실은 인간 지능도 굉장히 특별하구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문학 작품 있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당연히 이제 인공지능이 그걸 보고서 어프리시에이션 할 가능성은 없거든요. 당분간은 먼 미래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문학 작품을 보고 굉장히 어프리시에이션 하는 능력이 예를 들어서 우주적 차원에서
그게 예에서 보편적 능력이어야 될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능력인데 예를 들어서 외계인이 찾아왔을 때 그 외계인에게 문학이 없으면은 그 외계인의 지적인 능력이나 정신 능력은 한결 떨어진다고 봐야 되나? 어쩌면 문학이나 예술이 그 사실 인간의 굉장히 독특한 지적 세계의 하나의 특징일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렇게 단정을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 SF 쪽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아요. 어떤 SF는요, 외계인이 날아왔는데 얘도 예술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인간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걸 예술이라고 해요. 근데 걔네들도 인간 예술을 이해를 못 하는데 서로 바턴을 해요. 뭐 이런 걸 그리는 세계관도 있고, 아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술 개념이 전혀 없는 그 외계인도 나오고요. 그래서 그런 맥락들에서 사실은 무궁무진한 주제가 그 미래인문학에서 그 다뤄질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포스트 휴머니즘을 좀 더 방법론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탐색하는 하나의 연구 도구로 사용하는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아까 소개해 주신 책의 그런 내용들이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 아까 마음 얘기할 때요. 예. 그 컴퓨터도 마음이고, 근데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마음에 대한 이론 중에는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다. 근데 조금 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심리 철학이나 아까 마음의 철학에서 어떤 마음관을 전제로 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그거를 보는 어떤 다른 마음에 대한 이론은 또 뭐가 있고, 그런 거 먼저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면. 이거는 뭐 이해한 선생님은 굉장히 잘하시는 분야지만 아마 이제 아니요. 이렇게 듣는 분들을 생각해서 그럴 텐데, 제가 그게 논쟁적이 않다고 생각해서 그 말씀을 안 드린 건 아니고요. 이쪽 연구를 하는 관계자들은 다 그걸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연구자나 인공지능에 대한 뭐 윤리나 뭐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은 다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안 드린 건데, 뭐 마음 철학 입장에서, 그러니까 마음에 대한 철학적 입장에서 보면은, 혹시 뭐 공부를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세계를 구성하는 존재론적인 실체가 한 종류냐 두 종류냐 이걸 가지고 이제 오랫동안 논쟁을 했어요. 그걸 이제 심신이원론, 심신이론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원론은 쉽게 이해가 되시죠. 이제 정신이라는 것과 물질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다른, 서로 어느 한쪽이 다른 것으로 환원될 수 없는 그런 어떤 근본적 실체다라는 입장, 직관적으로 굉장히 분명하고, 근데 이제 단점은 금방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럼 그렇게 서로 다른 근본적 실체가 어떻게 상호작용할까? 뭔가 비슷한 게 조금이라도 있어야지 둘이 왔다 갔다 할 텐데, 그러면 정신이 물질하고 그렇게 다르다면 정신이 어떻게 물질을 움직일까?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몸은 움직이시잖아요. 물론 이게 병변이 있거나 그러시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생각하면 몸이 움직이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가 그 철학자나 뭐 생리학자나 많은 분들이 고민을 했던 문제고, 사실은 그게 이제 심신이원론이 직관적으로 가장 매력이 있으면서도 굉장히 그 난처함에 빠지게 되는 그런 어떤 부분이죠. 그래도 물론 여전히 그거는 굉장히 파워풀한 입장이고요. 심신이론론은 말 그대로 하나를 가정하는 거니까 거기에는 이제 대충 세 종류의 입장이 있어요. 뭐 일단 진짜로 있는 건 마음뿐이다. 이게 관념론이겠죠. 진짜로 있는 건 물질뿐이다. 이게 물질주의, 머티리얼리즘, 유물론이 될 테고, 세 번째가 이제 재밌는데,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개념이나 정신 개념이나 마음 개념은 개념적으로 충분히 그 우주의 실체를 잡아내기 어려운 한계를 가지는 그 개념이어서, 사실은 하나 있긴 있는데 그 하나는 물질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하여튼 우리가 아직은 더 탐구해야 될 어떤 거다. 이게 제일 안전한 입장이긴 하죠, 사실은. 근데 이제 이 입장의 단점은 그거 외에 할 수 있는 얘기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사실 존 썰이라고 이쪽 분야에서 굉장히 그 유명한 학자가 택하는 입장인데요. 그래도 이제 전통적인 개념이 문제가 많지만 어떤 전통적인 개념으로 생각해서 관념론하고 유물론을 생각해 보면, 인공지능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유물론자죠. 그래서 이분들의 입장은 뭐냐면, 그래, 지금 현재 인공지능은 의식도 없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인간이 가지는 시멘틱 마인드는 없다. 그렇지만 컴퓨테이셔널 마인드는 있지 않냐. 그러면 계산을 하고 그 계산 결과들을 중앙 처리도 하고 정보를 배분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식들을 취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산적 마음은 가지고 있다. 근데
그 계산적 마음과 의식적 마음 사이의 간극이 분명히 있지만 그 간극은 정도의 차이지 범주의 차이가 아니다. 그게 이 사람들 입장이 무슨 뜻이냐면 이 계산적 마음이 충분히 복잡해지면 이게 굉장히 그럴듯한 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게 납득이 잘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 중에서 그 전자계산기보다 빨리 계산하는 분들은 안 계실 거라고 만약에 그런 분들 계시는 건 외계인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면 근데 우리 두뇌가 지금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슈퍼컴퓨터보다 훨씬 복잡해요. 여러분 하나하나 가지고 있는 두뇌가. 어떤 의미로? 여기서 이거 객관적인 얘기인데 시냅스 연결 숫자를 지금 현재 어떤 슈퍼컴퓨터도 그 개수를 따라갈 수가 수조 개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연결을 못 쫓아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그 계산 능력이 뛰어난 슈퍼컴퓨터가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두뇌에서 처리되는 그 어떤 현상들을 원 바이 원으로 매핑해 가지고 돌려볼 수 있는 제일 고등한 생물이 대충 고양이 뇌인데 그 고양이 뇌도 실시간으로는 못 하고요. 대개 한 1분을 갖다 에버리지 아웃 해가지고 해요. 그리고 앞으로 당분간 그게 사람 수준으로 올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복잡해요. 우리 두뇌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가 뭐냐면 그래 지금 인공지능이 컴퓨테이셔널 마인드밖에 못 갖고 심벌 그라운딩도 못하고 시멘틱스도 처리 못하고 다 맞는데 그거는 지금 우리 그걸 할 수 있는 인간에 비해서 복잡도가 너무 낮기 때문이고 충분히 복잡해지면 예를 들어서 오더 오브 매그니튜드로 한 뭐 10의 3승 10의 5승 이렇게 올라가면 그러면 할 수 있을 거다. 제 생각은 모르죠. 그 논리적 가능성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 왜냐면 인간이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저도 그럼 그렇게 복잡해지는 것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때 자꾸 뭐 자각이니 의식이니 하고 부르는 그러니까 컴퓨테이셔널 마인드가 계속 복잡해지면 그 의식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도 여기서 생겨날 수 있는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보는 거죠. 인공지능 학자들은. 근데 이제 그건 정말 먼 미래죠. 왜냐하면 거기까지 가려면 한참 걸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복잡한 게 좀 테크니컬하게 어차피 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두뇌들은 1000억 개 정도 돼 있는 우리 뇌세포들이 모든 뇌세포하고 커넥션을 갖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들하고만 커넥션을 가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필요한 것들이라는 단어예요. 우리는 진화 역사를 통해서 그 필요한 것들을 솎아낼 수 있었거든요. 이거 혹시 그 아동 발달 그 심리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뇌세포 사이의 연결이 제일 많을 때가 여러분 태어날 때 그때예요. 직후예요. 그 다음부터는 프루닝이라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연결들을 끊어내요.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학습을 통해서 필요한 것들은 그 계속 사용하는데 필요하지 않은 것들 끊어내가지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가지치기를 한 결과물이 우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비유를 쓰면은 컴퓨터 뉴럴 네트워크는 어떻게 가지치기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은 다 연결시켜 놓는데 연결시키면 아시겠지만 만약에 그 개수가 뉴럴 네트워크의 유닛의 개수가 n배 늘어나면 그게 지수함수적으로 2의 n배 개수가 늘어나야 되는데 이거는 조금만 n이 커지면 컴퓨테이셔널리 매니저블하지 않아요. 이게 사실은 그 N3 프로블럼인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N2인지 N3인지 이게 설버블하지 않다는 게 우주 나이 다 써도 이미 증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알고리즘으로 돌파하는 거예요. 그렇게 무식하게 그냥 계산 돌려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알고리즘으로 돌파하는 건데 그 알고리즘 돌파와 그다음에 이제 계산 능력의 증가가 적당히 결합하면 사실은 우리가 그 세계에 대해서 존재론적으로 유물론을 택하면 이게 비깊은데 유물론을 택하면 궁극적으로 어떤 단계에는 인간과 비슷한 자각이나 이런 게 생겨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죠.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근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걸 선생님께서 지금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이게 여러 마음들 중에 하나로서 우리가 지금 현재 봐야 될 것이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면 여러 마음은 아직 안 된 거 아니에요? 아직 안 됐죠. 아직 안 된 거고 우리가 그러니까 기준을 의식이 있어야 된다, 자각이 있어야 된다를 마음의 표준으로 삼는다고 해도 그렇게 아비트러리한 무슨 우리가 논점을 선취해서 그것만이 마음이다 하는 거는 아니지 않을까 싶은. 그 부분이 되게 재밌는데 저는 거기서 의견이 달라요. 그러니까
의식이 저는 아까 그래서 그걸 말씀드린 건데 그리고 그거는 당연히 논쟁적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훨씬 더 많고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한번 그래요? 질문해 보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게 자연스러운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의식 그래서 마음이 되려면 의식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기본적인 거지. 그거 없이 무슨 진짜 마음이라고 할 수.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건 이제 종교적으로 좀 민감한 얘기라서 그 부분은 제가 그냥 미리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인간 의식이나 의식에 대한 연구, 최신의 신경과학적 연구나 인간 그 두뇌가 신경계죠. 두뇌뿐 아니라 인간의 신경계가 진화적으로 어떻게 발달해 왔는가에 대한 여러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 인간 진화의 역사에서도 실제로 다니엘 데넷이 얘기하는 방식으로 여러 종류의 마음, kinds of mind라는 개념을 쓰는데 여러 종류의 마음이 진화 역사에서 등장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뭐 거기 여러 종류가 있어요. 뭐 포포리안 마인드처럼 가설을 갖다가 하나 던져보고 그 가설이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해서 반응을 해가지고 그냥 하는 거. 그레고리안 마인드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사실 그레고리안 마인드에 더 발전된 형태인데 여러분들은 구태여 행동을 해보지 않고도 머리에서 시뮬레이션 돌리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자친구한테 이성 간의 친구를 놓고서 앞에서 내가 이런 얘기하면 제가 굉장히 기분이 나빠가지고 여기 박차가 일어날 수 있겠지.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을 하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시뮬레이션들이 돌아가는 마음이 처음부터 아메바 수준에서 나왔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생명의 진화 역사에서 그 마음의 복잡도들이 점차적으로 컨티뉴어스하게 증가해 왔을 텐데 그게 어디에, 그러니까 그 특수 창조론 입장에서 어느 순간에 갑자기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게 튀어나오지 않고 컨티뉴어스하게 증가해 왔을 텐데 그 생각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 실제로 컴퓨테이셔널 마인드가 우리가 보기에는 참 하잘것없는 마인드인데 그것도 마인드라고 인정해 둬야지. 그러니까 뭐랑 똑같냐면 선생님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물은 마음을 가지나요? 동물은 의식이 있으니까 마음을 갖는다. 맞아요. 그러면 그 센트럴 너버스 시스템이 없어서 중앙신경계가 없어서 의식이 있을 것 같지 않은 동물은 어때요? 그러면 걔는 마음이 없나? 없다고 할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아비트리하게 거기서 끊을 수 있어요. 제가 그걸 못 끊는다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로 아니고 그 끊는 것이 인문학적으로 혹은 철학적으로 정당하다는 근거를 찾기가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조금 더 구체적인 것 다른 얘기로 한번 돌려볼게요. 이제 뭐 마음의 실체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 머신러닝에서 아까 그 렘브란트 얘기 그거 조금 더 알고 싶은데 그러면 이 바깥에서 있는 우리 인간들이 그 기계가 해놓은 그 기계 학습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아들인 다음에 결과를 내놓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요게 렘브란트랑 훨씬 더 비슷하니까 요런 쪽으로 앞으로 더 해라. 이거는 영 딴 데니까 이런 방향을 하지 마라. 같은 식의 피드백을 주거나 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 아까 제가 그 시간 관계상 생략한 거랑 관련되는데 그 렘브란트 그림도 그렇고 아까 그 음악 인공지능도 그렇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실수하기 쉬운 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넥스트 렘브란트한테 인공지능이 만들어졌어요. 야, 너 저기 그 암스테르담 가면 락스 무제움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네덜란드 국립박물관이 있고 거기에 렘브란트 방이 따로 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큰 방이 있고 거기 뭐 렘브란트 국가 영웅이기 때문에 거기 잔뜩 있어요. 그림이. 그러면 이런 식으로 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죠. 야, 넥스트 렘브란트 너 거기 라이크스 뮤지엄 가서 거기 있는 그림들 쫙 보고서 머신러닝을 해가지고 렘브란트 스타일 공부해. 이렇게 안 해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혹은 뭐 이렇게 복사기로 렘브란트 그림을 복사해서 넣어요. 그냥. 넣고서 야, 너 이거 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렘브란트 스타일 공부해. 그 뭔지 알아내. 이렇게 안 돼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 인공지능이 이미지를 판독하는 능력은 아직까지 그냥 컨볼루션 네트워크 수준이기 때문에 렘브란트 그림을 그냥 준다고 픽셀 바이 픽셀을 준다고 그걸 머신러닝 못해요. 뭐 어떻게 할까요?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그거예요. 뭐냐면 처음에 크루셜 베리어블들을 사람들이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화가의 스타일의 결정적인 요소가 뭐냐? 그건 이제 영업비밀이라서 그런지 안 나오더라고요. 저도 찾아봤는데.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그 렘브란트는 굉장히 비세 화가로 유명하니까 명암이 바뀌는 부분들에 주목해라. 뭐 그쪽에 관련된 어떤 베리어블들. 그러니까 그 화가들하고 예술사가들하고
그다음에 인공지능 엔지니어하고 협업을 해서 베리어블들을 뽑아내는 거예요. 크루셜 베리어블들을. 그래서 그 크루셜 베리어블을 뽑아낸 다음에 렘브란트 그림을 갖다 놓고 코딩을 사람들이 다 해요. 당연히.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신러닝 할 때 고양이 그림 학습하려면 뭘 해야 돼요? 미케니컬 터크 일하는 사람들이 다 코딩해 줘야지. 예, 고양이. 이거 해주고 그걸 가지고서 이제 튜터드 러닝을 시키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렘브란트 그림을 놓고서 그냥 복사본 집어넣고서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한 아예 처음 설계 단계 때부터 그런 엑스퍼티스가 들어가서 베리어블 뽑아내고 그다음에 가령 옵티마이제이션 펑션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고민하고 그리고 그 단계에서 이미 그걸 했어요. 요렇게 옵티마이제이션 펑션을 해봤더니 잘 안 나와. 그럼 우리가 이거 목적 함수를 잘못 넣었네. 그럼 요렇게 바꿔볼까? 조금 낫네. 이렇게 바꿔볼까? 그런 수많은 과정들을 거쳐야지 나오는 거지. 인공지능 툭 던져서 절대로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그럼 그 현재 상태니까 그렇다고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그게 개선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그게 진짜 선생님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기계를 넣었더니 쫙 스캔해가지고 그와 비슷한 거를 만들어내는 방법으로 가는. 그러니까 사람의 개입이 지금 말씀하신 정도라면 거의 우리가 핸드폰을 사용하는 거나 비슷한 그렇죠. 쪽에 오히려 그쪽에 더 가까워지는 것 같은데 그 이후까지 그렇게 낙관적으로 우리가 혹은 그럴 예상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 부분이 논쟁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합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이 뭐에 합의가 없냐면 그거의 돌파구가 아까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인공지능 학계 내에서 현재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아니면 새로운 아키텍처가 필요하다 이 논쟁하고도 연결되는데 새로운 아키텍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아까 얘기한 얘가 왜 그걸 못하냐 왜 멀쩡하게 스쿨버스라고 잘 판독하다가 갑자기 타조가 되냐 상식이 없기 때문이죠 사실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마술의 세계가 아닌 상황에서 스쿨버스가 갑자기 타조가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 설사 계산을 해가지고 얘가 타조라고 판단이 나와도 타조라고 안 그러겠죠. 근데 인공지능은 상식이 없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거기까지는 합의가 있어요. 거기까지는. 그럼 상식을 어떻게 만들어 넣을 것이냐에서 이제 갈라져요. 상식을 어떻게든 머신러닝의 아키텍처 내에서 만들어 넣으려는 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다가 규칙들을 넣는 거죠. 예를 들어서 GPT-3라고 왜 이렇게 그 기가 막히게 소설 쓰는 언어 그 인공지능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그 문장들을 생성하는 방식은 아주 베이직 레벨에서는 그냥 probabilistic correlation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수많은 그 인간이 쓰는 문장들을 분석해서 어떤 단어나 어떤 표현 다음에 어떤 단어나 어떤 표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것들을 이렇게 쫙 그 분석한 다음에 그것들을 가지고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당연히 말도 안 되는 문장이 많이 나오겠죠. 거기다가 이제 오버레이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알고리즘적으로 요 단어 다음에는 요런 종류의 단어만 써라. 요 단어 다음에는 이런 단어를 쓰면은 이거는 무례한 거다.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그 굉장히 재밌게 봤던 발표가 있었는데 인공지능한테 예의를 가르치려고. 근데 이제 이 예의를 가르치는 게 뭐냐면 인공지능이 발화하는 문장이 그 문장을 듣는 사람의 심적 상태까지 짐작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면 이 사람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혹은 이 얘기를 하면 나를 되게 나쁜 놈이라고 보지 않을까?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문장을 발화하도록 하는 그 프로젝트를 하는 분의 발표를 들었는데 되게 재밌게 들었는데 그 발표에서 보면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probabilistic correlation을 해가지고 GPT-3처럼 이렇게 거기 그 베이직하게 이렇게 그 제너레이션 시키는 데다가 일종의 셀렉션 메커니즘을 집어넣는 거예요. 거기다 룰들을 집어넣어가지고 요럴 때는 빼자, 요럴 때는 빼자, 요럴 때는 빼자. 그 룰은 누가 만들어 놓냐? 사람이 만들어 놓냐.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얘기한 룰 베이스드하고 머신러닝하고 결합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해보려는 그룹이 있고요. 또 한 그룹은 뭐냐면 이제 일종의 인공지능학계의 성배인데 일반 인공지능, 제너럴 인텔리전스, 제너럴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태까지 우리가 사용하는 인공지능은 모두 다 그 스페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거든요. 그렇죠. 특수 인공지능인데 무슨 뜻이냐면 알파고 같은 어떤 특정한 일을 하게 만드는 거. 알파고 얘가 되게 좋은 얘인데 알파고가 처음에는 바둑을 기가 막히게 둬서 사실 알파고를 이긴다는 건 이제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얘가 그다음에 저기로 갔죠. 게임 업계로 갔죠. 그리고 요즘에 이제 그 fMRI 사진 판독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게임을 되게 잘하게 된 게임은 사실은
바둑만큼 그렇게 잘하지 못했어요. 근데 게임을 상당히 잘하게 된 알파고한테 바둑을 문제를 다시 던져주면 알파고가 어떨까요? 사실 던져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알파고의 아키텍처 자체를 다 거기 베리어블을 뭘 주고 밸류를 뭘 주고 이것들을 다 바꿨기 때문에 얘한테 어떻게 주는 거. 근데 뭐 그거는 인터페이스 잘 만들어 줬다고 쳐봐. 주면 얘 무지 못해요, 당연히. 왜냐면 이미 그 네트워크 자체가 그 게임에 옵티마이즈가 돼 있는 상태인데 거기다가 바둑을 주면은 못 한다고요. 놀라운 건 뭐냐면 인간이, 예를 들어서 저는 알파고하고는 게임이 안 되게, 저는 바둑 정말 못 두거든요. 그리고 저 게임도 정말 못해요. 이게 정말 창피한 일인데 어떻게 보면. 그래서 기술 철학하는데 게임도 못한다고 구박도 받고 그러는데 근데 저는 어쨌든 둘 다 할 수 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가지고 다니시는 이 두뇌가 정말 기가 막힌 머신이에요. 그 유물론자 입장에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거의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대충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특정한 태스크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잘하지만 이걸 못해요. 대충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대충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일반 인공지능이다. 근데 이건 학술적 정의가 아니잖아요. 일종의 결과론적 정의죠. 일반 인공지능이 학술적 정의가 아직 합의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연구가 어려워요. 사람마다 다 그 몇 가지 어프로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자들하고 물리학자들이 좋아하는 액시오마틱 어프로치가 있고, 그 다음에 펑셔널 어프로치가 있고, 한 서너 가지가 있는데 전혀 합의도 없고 사실 그걸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거는 게, 야, 그냥 아예 에뮬레이션 하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사람들 두뇌 갖다 놓고 지금 단계에서는 그냥 뇌세포를 한 500개, 1000개로 묶어가지고 에버리지 아웃 해가지고 그걸 하나씩 그 유닛으로 대응해가지고 에뮬레이션 하는데, 야, 컴퓨터 좀 속도 빨라지면 이거 뭐 이게 100개로 되고 50개로 되고 그럼 뭔가 좀 나오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별거 나온 게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거기에 희망을 거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 암중모색 단계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하신 게 맞는데 실제로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하게 될지는 마치 2006년에 딥러닝이 터지듯이 갑자기 뭔가 엄청나게 펑 터지지 않는 이상은 지금 단계는 사실 얘기하기 어렵죠. 그 딥런이 터졌다는 것은 우리가 다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난 건가요? 네, 예측하지 못했어요. 그건 또 재밌는 주제랑 관련되는데, 여러분들 공학이 얼마나 정말 독특하냐면, 저는 이제 과학을 원래 배경으로 했는데 공학 쪽, 기술 쪽 공부를 하면서, 야, 정말 과학은 공학과 정말 다르구나. 공학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공학은 그냥 과학을 응용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공학이 자체적으로 그 오토노머스한 어떤 노리지를 가지고 있다는 걸 절실히 느끼는데, 그게 뭐냐면 공학에서 이쪽 인공지능 연구하시는 분들이 거의 제가 만나본 거의 모든 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결국 이제 몇 개의 베리어블들을 그걸 옵티마이제이션 하는데, 베리어블들을 하나 늘릴 때마다 결과가 안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베리어블 하나만 놓고 옵티마이제이션 하면 뭐 비교적 잘 나와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우리가 하고 싶은 어떤 인공지능 태스크도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인공지능 써가지고 저거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옛날에는 그 옛날 영화 찍으려면 세트 다 만들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그 돈이 많이 드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그냥 찍은 다음에,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데는 거리가 지금 거리나 19세기 거리나 18세기 거리나 런던 거리는 대충 비슷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냥 찍어요. 일단 18세기 옷 입고 사람들 없앤 다음에. 근데 이제 가끔씩 20세기 어떤 장치가 있잖아요. 그럼 그걸 인공지능으로 지우거든요. 이렇게 찾아가지고 지우는, 훨씬 돈이 덜 들어요. 그런 거 하는 분을 제가 발표를 들었는데, 그분 얘기가 그거 할 때 베리어블들을 지금은 원하는 만큼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GPU만 많이 쓸 수 있으면. 근데 그걸 갖다가 처음에 베리어블 하나 할 때, 2개 할 때, 3개 할 때는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씩 올릴 때마다 2년씩 걸렸대요. 2년씩. 가지고 이거 접어야 되나, 이렇게 논문 안 나와줘. 근데 10개 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무조건 되는 거예요. 11개, 12개, 13개 몇 개를 넣어도 대충 다 그만 90 몇 %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왜 되냐? 몰라요. 왜 되는지. 그러니까 왜 안 됐는지도 모르고 왜 됐는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알고리즘 잘 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인공지능이 어떻게 될지는 정말, 그래서 딥러닝도 사실은 전혀 예측 못했어요. 그렇게 됐죠.
정말 사실 질문도 많이 받아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도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 관련해서 그러면 아까 이제 오라클로만 쓰자라는 말씀을 또 하셨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 요즘 제일 열광하고 있고 뭐 하는 건 자율주행차 같은 거란 말이죠. 그럼 그 얘기는 아까 몸을 붙이는 게 굉장히 힘들 것이다. 근데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뭐 엑셀레이터나 브레이크나 이런 걸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것 같고 예. 그러면 우리 지금 말씀하신 거랑 붙여서 얘기하면 어떻게 튈지도 지금 모르는 건데 어떻게 될지 모르죠. 우리가 뭘 목표로 하고 그러니까 몸까지 다 가져서 아까 말한 대로 로봇과 잘 융합되고 그거를 목표로 해서 가는 것이고 그런 목표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이 인공지능 개발과 이거의 전체적인 방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율주행차가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선생님이 정확히 보셨어요. 그거는 결국은 몸을 달아준 거죠. 네. 기계 장치랑 연결해가지고 몸을 달아준 거고, 그리고 그랬을 때 아까 오라클로만 쓰자는 그런 제안을 어긴 거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어요. 그거 어떻게 튈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그걸 네로우 베리어 어프로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자율주행차에 탑재된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엄청 제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비스 같은 거 탑재하면 큰일 나요. 자율주행차한테. 그런 일반 인공지능을 만들 수도 없지만 그런 비슷한 일은 시도도 안 해요. 자율주행차는 철저하게 어느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옵티마이즈해서 움직이는데 사고 되도록 안 내고, 그다음에 사고가 어쩔 수 없이 났을 때는 미리 정해진 알고리즘에 의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 뭐 맨날 얘기하는 거 트롤리 딜레마 뭐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그런 거에만 작동하도록 인공지능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액세스할 수 있고 얘가 변화시킬 수 있는 데이터 셋도 다 제한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그 오라클 스피릿이 있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얘한테 몸을 달아주긴 했는데 최대한 가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실제 당분간의 인공지능 개발은 스페셜 인공지능일 테고, 왜냐면 거기가 돈이 되는 데니까. 일반 인공지능은 사실 전체 인공지능 연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작고요. 그리고 몸을 달아줄 때도 그렇게 굉장히 제한된 방식으로 몸을 달아주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IEEE라고 전기전자공학자 단체에서 그 인간의 가치를 존중하는 AI, Ethically Aligned Design이라는 개념을 써요. 인간의 가치와 얼라인드 되어 있게 인공지능이나 로봇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그런 어프로치를 체크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윤리 얘기로 가면은 사실 또 저도 궁금하고 또 이런 것도 많고 하긴 한데 지금 시간상으로 시리즈 두 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